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오늘 이승환 30주년 특집, 자, 7번째 컨텐츠로요. 드디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아요. 이승환의 4집 휴먼 앨범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어요. 아직 안 해봤지만 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고 살짝 내용이 좀 많다, 디테일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차 한 잔을 끓여와서 옆에다가 놓고 좀 훌쩍훌쩍 마셔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것 같은데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뮤지션은 아닙니다만은 리스너로서 또 평론가로서 저에게도 어떤 그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음악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충격을 준 앨범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 어떤 뭐 창법, 가사, 전반적인 정서, 혹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추억과 기억과 관련된 앨범들, 뭐 그런 다양한 의미로 저에게 의미 있고 충격을 준 앨범이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음악이 가능해? 이런 음악도 있어? 라는 것이 그런 어떤 밑바탕에 깔린 음악적인 충격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승환의 4집 휴머는 바로 그런 범주. 이런 음악이 있어? 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앨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 가요를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지만 어떤 음악 덕후, 음악 매니아로서는 아무래도 팝을 많이 좋아하는, 팝을 신봉해온 그런 세대죠. 그래서 특히 이런 어떤 사운드적인 면, 세련미 이런 것들은 가요는 절대 팝을 따라갈 수 없어. 근처도 갈 수 없어.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던 팝 우월주의자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학생이었죠. 네. 뭐 마이클 잭슨, 뭐 핑크 플로이드, 뭐 비틀스, 뭐 스틸리 댄, 뭐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그래, 정말 이런 거는 사운드 자체가 정말 음악이야라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가요를 들으면 뭔가 늘 아쉽고 모자라고 열악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이 뭐 좋고 공감되고 이런 걸 떠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좀 품어왔었죠. 어린 시절에. 그랬던 저에게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고 또 새로운 상상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가요라는 장르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지하고 심각함을 가질 수 있게 했었던 그런 앨범 중 하나가 바로 이 휴먼입니다. 사실 휴먼은 어떤 정서라 그럴까요? 어떤 그 컨텐츠를 이루고 있는 그 본질로 파고 내려가 들어가 보면 마이스토리와 완전히 다른 앨범은 아닙니다. 분명히 마이스토리가 어느 정도 제시한 프로토타입을 확장한 것 같은 앨범 혹은 증보판적인 앨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신 제가 증보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말은 곧 모든 것이 커지고 거대해지고 두터워지고 더 잘 닦여지고 잘 갈아지고 연마되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네. 먼저 그 커진 것, 뭐든지 저는 bigger, larger 해줬다고 보는데 그 bigger, larger의 가장 근간에는 역시 사운드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는 사실은 굉장히 명확해요. 3집의 곡들 여러분 뭐 있을까요? 네 개라든지 뭐 이런 곡들 너의 기억 이런 곡들과 4집의 천일 동안만을 비교해봐도 그 격차는 사실은 너무 명확하죠. 그리고 뭐 꼭 발라드가 아니더라도 뭐 덩크슛이라든지 라디오 헤븐 같은 것들과 이 앨범에 있는 4집에 있는 뭐 악녀 탄생, 이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뭐 혹은 부기우기 같은 곡들을 한번 비교해 들어보시면 사실은 너무 명확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이건 이렇게 달라 설명하는 영역을 이미 넘어서고 있죠. 네. 이 사실 4집의 이 시그니처한 가요계에서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던 뭐 들어본 적이 뭐 정말 1도 없었냐라는 건 아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이 사운드의 두터운 어떤 그 밀도감, 질감, 퀄리티
어떤 명료함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시에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해서 투자한 그런 최고의 녹음실, 최고의 믹스 엔지니어, 마스터링 엔지니어 그리고 앨범에 있는 곡들을 연주한 세션맨들에 의해서 가능했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뭐 다만 네. 다만 너의 나라 뭐 변해가는 그대 몇 곡을 제외하고 전부 미국에서 녹음을 했죠. 예. 그 이 앨범의 이 마스터링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 살짝 좀 낯설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과정이 있죠. 그걸 이제 리코드라고 하는데요. 레코드. 그리고 그 각각이 녹음된 뭐 가령 기타면 기타, 베이스면 베이스, 보컬 이렇게 다양하게 녹음된 트랙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이 음악적인 사운드로 바꾸는 것, 그거를 다듬는 과정이 믹스다운입니다. 믹싱이라고 하죠. 섞는 거죠. 그야말로 각각의 녹음된 곡들을 음악스럽게 섞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뭐 리버브라든지 뭐 다양한 뭐 이펙트라든지 다양한 걸 넣어서 우리가 그 곡을 만든 사람이 의도한 그 사운드로 채널 투 트랙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 트랙이지만요. 그래서 채널로 만드는 것이죠. 두 채널로. 그걸 이제 믹스다운이라고 보통 합니다. 보통 이제 스테레오로 이제 믹싱을 하게 되죠. 마스터링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트랙을 갖고서는 최종적으로 영화나 우리가 필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마치 이렇게 색 보정을 하듯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듣는 원판, 이 원판 그 레코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LP 같은 경우는 그 원판을 직접 이렇게 깎아내죠. 네, 파내죠. 그루브를. 이 마스터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볼륨인데요. 이제 뭐 애초에 녹음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음원이 찌그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볼륨을 최대치까지 높여주지 못하죠. 근데 이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은 그거를 왜곡이 없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강렬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이 레벨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양한 곡들이 녹음이 되면 그 곡들이 하나의 앨범으로서 소리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그 앨범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미드, 하이 레벨을 조정을 하고 그 곡에 맞는 그 앨범에 맞는 통일된 사운드로 깎아내고 다듬어서 최종적인 CD, LP를 만드는 이 작업, 이 원반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마스터링인 것이죠. 이 휴먼의 마스터링 엔지니어는 당대 미국, 현재도 그렇지만 당대 미국 최고의 마스터링 엔지니어로 이름을 이미 높이고 있었던 버니 그란드만이 했습니다. LA에 있는 버니 그란드만 스튜디오에서요. 뭐 스틸리 댄의 뭐 에자, 마이클 잭슨의 뭐 스릴러, 데인저러스, 뭐 퀴시 존스의 수많은 앨범들, 그리고 조니 미첼의 음반들, 그리고 뭐 리린 나우 같은 음반들, 이런 음반들의 모두 마스터링을 했었던 최고의 엔지니어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뭐 믹싱, 마스터링, 연주 이런 해외 녹음을 통해서 한국 음악의 좀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의지 같은 것들은 이미 사실은 있어 왔죠. 80년대 말에는 이제 조용필이 마스터링을 일본에 맡기기 시작했고 일본 세션맨들을 써서 이제 믹싱과 마스터링을 이제 좀 더 한국에서 불가능했던 그런 기술력들을 활용해서 세계 진출을 또 시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조용필 13집에서는 아예 미국 스튜디오 연주자들과 함께 했었죠. 그래서 당시의 명반 이 드림, 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참여했던 뮤지션들이 뭐 가령 닐 스투벤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존 로빈슨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휴먼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 정도로 또 최고의 스튜디오 뮤지션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용필의 선행 작업이 이승환에게도 상당한 영감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 생각나는 팀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저번 특집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서태지, 이승철 등이 있었어요. 이승철은 아마 당시로서는 가장 그 역대급의 사운드를 구현했었던 인물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뉴욕으로 실제 날아가서 뉴욕에서 그 닐 돌스만이라고 최고의 또 프로듀서가 있었죠. 그 사람에게 편곡을 맡겨서 전부 그 외국 스태프들에게 편곡을 맡기고 녹음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예 팝스러운 음반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었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좀 비슷했는데요.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승환의 이 4집 휴먼은 사운드 자체도 최고였지만 그렇다고 가요로서 이질감이 있지 않은 그런 굉장히 중용의 방법론을 택한 그런 사운드를 의도했었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 잘 알 수 있는 곡들이 우리가 소위 버터 냄새, 바다 냄새 나는 곡이라고 하죠. 그런 곡들이 아니라 천일 동안이라든지 내가 바라는 나, 지금쯤 너에게 같이 한국인의 정서에도 굉장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련미와 어떤 그런 선진적인 사운드의 극한을 밀어붙인 이런 곡들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곡들은 분명히 미국적인 정서를 위해서 쓰여진 곡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승환이 기본적으로 3집까지 축적되어 있던 이승환의 감성의 저는 확장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들 프로들 또 미국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아주 편곡의 우수함, 앞선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아주 최고의 명곡으로 탄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클래식 소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내가 바라는 나의 간주 부분 같은 거 들어보셔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이런 계열에서 최고의 편곡, 지금까지도 가요에서 최고의 편곡으로 생각하는 곡 중 하나가 바로 지금쯤 너에게라는 곡이에요. 이승환의 곡들 중에서도 물론 손꼽히는 명곡이지만 저는 여기 나오는 스트링 편곡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충격이라고 생각되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저는 그 박인영 씨가 편곡을 한 백야라는 곡에서 비슷한 감동을 느꼈는데요. 그 미국의 그런 스탠다드 팝들 그리고 뭐 팝, 재즈, 뭐 뮤지컬, 클래식 컬한 느낌이 가미된 팝 음악들에서 들리는 그런 우아한 사운드가 바로 이 곡 지금쯤 너에게에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사운드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사실 또 하나 커진 게 있다면 이 앨범에서요. 저는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이 가진 음악적 스펙트럼, 비전 이런 것들이 이 앨범에서 정말 확장되었다. 네, 그 의지, 그 포부가 정말 이렇게 만개했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은 휴먼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 뭐 나의 이야기 정도였다면 휴먼 갑자기 인간이라는 것이 타이틀로 들어와요. 제목부터 인간의 뭔가를 탐구하겠다라는 벌써 말 자체가 새로운 것이죠. 그리고 앨범 수록곡들 제목을 보면 모두 평범함을 일단은 거부하고 있어요. 천일 동안이라는 자체도 특이하지만 뭐 악녀 탄생,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너의 나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시시함.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벌써 이 아티스트가 이 음반에 갖는 음악을 만드는 자세가 그것이 뭐 심각하든 유치하건 이런 걸 간에 나는 평범한 거를 하고 있지 않아 라는 어떤 그 자의식, 아티스트적 자의식이 이렇게 뾰족하게 뚫고 나오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이 앨범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승환이 3집까지도 물론 꾸준히 시도를 했지만 이 앨범에서 보란 듯이 선보여지고 있는 락 사운드예요. 그 중에서도 역시 해외 세션들만이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그리고 해외 녹음과 믹싱과 마스터링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80년대의 하드락, 팝 메탈 이런 사운드가 아주 절묘하게 완성된 그런 곡이 바로 멋있게 사는 거야. 네, 단연 압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뭐랄까요, 정말 그 표면에 윤기가 정말 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사운드 그리고 본토 느낌의 당연히 뭐 본인들의 장르니까 그런 본토 연주자들이 잘 살려낼 수 있는 연주 스타일 그리고 작곡 이승환의 곡 모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 들어도 정말 위화감이 없는 탁월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녹음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너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정말 길지만 또 복잡한 그런 곡이죠. 뭐 블루스도 들어가 있고 뭐 프로그레시브 스타일의 구성이나 하드락, 메탈, 뭐 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느낌이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진 그런 곡입니다.
뭐 마스터링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사실은 국내에서 국내파들에게 맡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저력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당시 95년이고 이승환이라는 가수는 이미 발라드의 뭐 왕자, 어린 왕자로서 제도권에 완전히 안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가수가 이런 대곡, 이런 야심찬 곡을 자신의 정규 앨범에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가요계 전반에 흐르는 어떤 실험성, 포부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을 생각한다면, 당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기적과 같은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사는 거야 너의 나라, 이 앨범을 상징하는 그런 락곡. 또 하나는 사실은 이별을 준비한 우리의 자세인데, 이 곡은 굉장히 가볍고 좀 발랄한 곡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나오는 그 사투리, 정석원 씨와 당시에 뭐 그 사무실에 계셨던 금병근 씨인가요? 네, 그분이 이렇게 사투리로 막 농담을 하듯이 하는 부분이 가벼운 느낌이 드니까 사실은 음악적인 거로는 살짝 저평가되는 곡이긴 해요. 우리가 이 앨범을 평가함에 있어서. 하지만 저는 이 편곡의 디테일이라든지 사운드 전반이라든지 그 연주자들의 그 가볍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내공 같은 것들이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멜로디도 뭔가 이승환 다움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승환 다음에 이승환이라는 코어가 사운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운드나 편곡, 연주로서 확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곡이 이 정도의 세련미를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운드적인 면만을 본다면 이 앨범을 통해서 가장 튄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승환의 그동안의 음악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었던 댄스곡들, 이 펑키한 댄스 넘버들이 한 곡도 아니고 두 곡이나 들어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접할 수 있는 곡은 이번 트랙이었던 악녀 탄생이죠.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는 이런 어떤, 잠시만요, 뭐 디스코, 펑크 이런 계열, 네, 이런 계열에서는 뭐 70년대 사운드죠, 그렇죠? 70년대와 80년대 사운드인데요. 이런 계열에서는 저는 가요에서는 손에 꼽히는 명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뜻 레퍼런스로 떠올릴 수 있는 곡은 얼튼 앤 파이어의 September, 그리고 퀸시 존스의 이제 듀드 앨범에 있는 또 명곡이죠, I Know Corrida. 이런 두 곡들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어우러진 곡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고요, 또 한 곡은 부기우기입니다. 부기우기. Come on, shake, shake, shake. 예. 이 곡도 사실은 디스코 펑키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당시 유행하던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랩을 결합을 하고 클럽 튠 같은 느낌으로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기우기는 악녀 탄생 이상으로 정말 바다 냄새 나는 곡이기도 하죠. 이 곡은 사실 이제 후렴 그 부기우기 컴온 쉑쉑쉑 이 부분은 진우가 만들었고, 그 멜로디 전반 좀 유려한 멜로디 부분은 유열이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이런 악녀 탄생 뭐 그리고 부기우기 이런 곡들이 당시에 이러한 펑키한 곡들은 말이죠, 한국에서는 이 편곡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브라스 섹션 같은 이런 플레이들, 그리고 뭐 코러스, 그리고 사운드적인 질감이, 이런 거는 팝이 아니면 가요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곡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시도한 곡들이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결과가 좋지 못했죠. 예, 이런 느낌이 정말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댐핑한 느낌, 그런 쫄깃쫄깃한 사운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아마 이승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겠지만은 미국에서 음악을 해야겠다, 녹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이러한 음악들을 꼭 해봐야겠다. 이러한 펑키한 음악들은 꼭 반드시 미국 스태프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정말 잘 구현된 두 곡, 악녀 탄생 그리고 부기욱이었고요. 사실 이런 의도, 미국에 가서 이거 한번 해봐야지라는 의도가 구현된 저는 곡이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는 하드락적인 부분, 네, 멋있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 정말 어렸을 때만 정말 들어봤던 사운드, 하드락, 미국 하드락
뭐 영국 하드락 그룹에서나 들어봤던 사운드. 그 다음에 펑키한 음악. 그 마지막에는 이제 재즈한 음악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앨범에 있었던 스윙 재즈 스타일의 곡,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시시함이 그런 어떤 의도를 또 한번 방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스타일도 팝 음악에서만 들을 수 있었죠. 뭐 저 옛날로 들어가면 프랭크 시나트라도 있었고, 최근에 그 당시죠. 90년대에서 최근에 가장 이런 음악으로 흥했던 가수는 해리 코닉 주니어였잖아요. 그래서 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그 음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어떤 스윙감이 있는 재즈한 노래를 정말 본토 바다 냄새 나는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다는 의도가 있었고, 저도 사실은 이 앨범을 들으면서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네,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곡을 들었을 때, 아, 이런 음악이 가요에서 나오다니 라는 생각에 굉장히 감동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어떤 커진 음악적 스펙트럼, 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 그리고 커진, 더 담대해진 음악적 비전, 바로 그런 것들이 휴먼이라는 앨범을 규정하는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좀 짚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저는 한국적인 정서, 뭐 한국적인 정서라고 해도 좋고요. 혹은 이승환스러움이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과 앞선 기술과 노하우와 사운드와의 절묘한 조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앨범이 훌륭하다고 보는 것은 단순히 뭐 사운드가 뛰어나다, 개별 곡들이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조화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과거에 조용필도 마찬가지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승철, 서태지 모두 마찬가지였지만은, 해외에서 이렇게 녹음을 해오는 경우,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녹음을 해야지 하고 기획을 하고 건너가서 현지 뮤지션들과 녹음을 해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녹음하는 당시에는 굉장히 훌륭한 곡이에요. 완전 난 팝이야. 이건 진짜 팝을 녹음했어. 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마스터를 국내에 가져오는 순간 한국에서 차 안에서 들었을 때, 스튜디오에서 들었을 때 위화감이 든다는 것이죠. 뭔지 모르게 이 모든 풍경과 사람들과 모든 이 주변 것들이 이 음악을 너무 낯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런 면에서 3집 앨범이 굉장히 비판을 들었다고 하고, 대중들도 그 전에 음반들보다는 조금 외면을 했고, 이승철 같은 경우도 본인 스스로 그 색깔 속의 비밀이라는 음반이죠. 뉴욕에서 녹음해온 최고의 음반이라고 하고, 국내 녹음 뭐 업계나 이런 데에서도 레퍼런스급의 음반이라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실패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앨범이 되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사실 휴먼은 이승환의 디스코그래피에 있어서 분명 성공작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위화감이 느껴질 수 있는 뭐 코러스라든지 등등의 것들에서 물론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가령 코러스 같은 경우는 현지 코러스 주자들과 조규찬, 뭐 조규만 이런 한국의 보컬리스트를 잘 또 용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편곡에 있어서도 다만 같은 경우는 천일 동안과는 완전히 또 상이한 느낌의, 그 전 앨범에서의 4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편곡 김현철이 맡았죠. 그리고 체념을 위한 미련, 뭐 유열의 곡인 변해가는 그대, 이러한 곡들이 전혀 외국 음반 같지 않고, 사운드 자체는 좋지만 전혀 외국 음악 같지 않고 오히려 가요 음반으로서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김동률이 만든 뭐 발라드죠. 이 다만 같은 경우는 특히 천일 동안의 그런 큰 스케일, 같은 사람이 만든 곡이잖아요 사실. 하지만 큰 스케일과 세련미랑 상반되는 느낌의 약간 컴팩트한 가요 발라드 느낌을 구현해냄으로써 오히려 천일 동안이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타겟의 청취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또 남겨줬었어요. 네. 그리고 프로듀서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아시아의 어떤 정서를, 그리고 일본 가수들과도 상당히 작업한 경험이 많이 있었던 데이비 캠벨을 굳이 골랐었죠. 사실 데이비 캠벨은 프로듀서로서보다는 스트링 어레인지먼트, 컨덕터, 이 현 편곡자이면서 지휘자로서 알려져 있던 인물인데, 이분을 과감하게 공동 프로듀서로서 발탁을 하면서, 네, 의뢰를 하면서 이 음반에서의 정서를 그 한국적인 정서를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시에 뭐 천재라고 불리던 015B의 정석원을 함께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동 프로듀서 진영을 꾸렸죠. 본인과 함께 이승환, 데이비 캠벨, 정석원이 공동 프로듀서를 하면서 물론 음악적인 여러 뭐 이견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의견들이 서로 타협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 앨범이 굉장히 세련되고 앞선 앨범이지만 분명히 한국 대중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너지가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얻어진 노하우, 좋은 교훈이던 간에 혹은 나쁜 교훈이던 간에 이 앨범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는 이승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산이 되어서 앞으로 이승환이 펼쳐낼 음악 5집, 6집, 7집, 8집의 음악들에서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또 앞으로 차근차근 또 제 리뷰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 곡은 정말 따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발라드의 마일스톤. 네. 그리고 금자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너무 흔한 표현 같지만요. 천일 동안입니다. 천일 동안. 장장 6분에 달하는 여러분 6분에 달하는 발라드예요. 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그러면서 이 6분 내내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숨이 막히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네, 그만큼 감정이 몰입되고 또 감정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더해지는 그런 어떤 극한을 체험하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발라드라는 장르가 뭐 이문세 80년대 그리고 80년대 중반 뭐 유재하 등등을 해서 이 한국에 도입된 이래 한국에서 이제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그 이래 저는 95년 이 시점까지 가장 빛나는 작품 중 단연 한 곡, 뭐 탑 3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곡에 들어간 재능의 한만 보더라도 보컬의 이승환, 작곡의 김동률, 프로듀서의 데이비 캠벨, 정석원, 그리고 세계적인 연주자, 뭐 기타의 마이클 탐슨, 그렇죠, 존 로빈슨, 세계적인 연주자와 버니 그란드만의 마스터링까지. 발라드라는 어떤 흔한 수식, 사랑 노래라는 저는 표현이 좀 미안하기도 해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지금도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고요. 가사 천일 동안이라는 제목, 그 가사의 절절함, 이승환의 글, 빛을 발하고 그리고 복잡하지는 않지만 힘 있는 멜로디 김동률이 썼죠. 그리고 데이비 캠벨이 맡은 그 웅장한 현 편곡과 기타 그 다른 편곡들 그리고 정석원이 함께한 그 보컬 어레인지먼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진 곡이에요. 이 곡은 사실은 가요에서는 당시에 거의 들을 수 없었던 상당히 낯선 보이싱 그 하모닉스가 인상적이에요. 그 기타 같은 거 연주하는 것도 잘 들어보시면 뭔가 정석적이지 않은 그 동시대 발라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파괴력을 높여가는 구성 마지막에는 정말 막 현과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마치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강렬한 감정의 클라이막스로 몰아가는 소위 우리가 이제 대곡이라 그러죠. 대곡의 편곡을 거의 처음으로 도입한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있었던 메탈 발라드, 락 발라드 스타일이 아니라 사실은 클래시컬한 느낌, 뭐 어쿠스틱 기타, 팝, 뭐 락 이런 편곡이 아주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언뜻 이제 뭐 비교할 걸 찾는다면 당시 뭐 I Will Always Love You 같은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들, 뭐 I Have Nothing이나 혹은 뭐 셀린 디온의 음악들 이런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크면서 락과 다양한 장르가 들어간 이런 팝 발라드의 어떤 작법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형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제가 이거는 몇 가지 뭐 여담입니다만은 김동률이 이 곡을 처음 이제 썼을 때 뭐 그냥 단순히 뭐 스케일이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정도는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최종 버전, 이 데이비 캠벨과 현지에서 이제 프로듀스 해온 최종 버전을 듣고는 정말 놀랐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 곡이니만큼 굉장히 뿌듯해하고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동률 씨가 그 버클리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동료들이나 뭐 교수들에게 이 곡을 들려주고 이렇게 뭐 설명해줬다, 그런 말을 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곡의 사실 재미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 1분 30초죠. 거기서 마지막일 거니까요 하면서, 원래는 이제 곡이 이제 거기서 끝나야죠.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1분 30초가 더 들어가는 셈이죠. 곡이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 자유롭죠라고 하면서 곡이 이제 한번 휘몰아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마 이제 정석원 씨, 제가 예전에 정석원 씨하고 인터뷰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정석원 씨의 아이디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후렴을 추가하자고 해서 이 부분이 이승환과 함께 프로듀스해서 현지에서 바로 만들어진, 원래는 없던 부분인데 바로 만들어진 추가한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런 어떤 아티스트들의 순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사실 이 곡의 어떤 애절함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그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난 자유롭죠부터 다시는 만나지 마요까지. 네, 그 부분이 정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여담인데요. 이 앨범 이후에 이승환 씨가 한번 라디오에 나오셔서 4집을 녹음하면서 이제 데이비 캠벨 프로듀서한테 이제 곡을 의뢰를 하면서, 편곡을 의뢰하면서 레퍼런스로 이제 곡을 하나 보냈다고 하는데, 그 곡이 제가 알기로, 이건 제 기억입니다. 제가 알기로 95년 초에 나왔었던 이문세 씨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곡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이문세의 영원한 사랑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현편곡이었거든요. 이게 런던에 가서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어떤 깁스라는 분인데 재즈 편곡가면서 작곡가예요. 그분이 편곡을 했던, 그리고 런던에서 오케스트라와 녹음을 했던 부분인데, 이 곡을 굉장히 이제 아마 인상 깊게 들으셨던 모양인지 이 곡을 아마 레퍼런스 삼아서 어떤 곡을 이제 편곡을 의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천일 동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앨범의 마지막 곡이죠. 지금쯤 너에게가 아니었을까. 괜히 이런 사소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문세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이승환의 지금쯤 너에게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천일 동안 정리하자면, 이승환이라는 뮤지션, 이승환이라는 가수, 아티스트에게는 위대한 업적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벽으로 남은 곡이기도 합니다. 제가 벽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찌 보면 이승환이 이후에 했던 모든 작업, 특히 5집, 6집, 7집, 사실은 그 궁극적인 동력, 동기, 어떤 챌린지, 이 모든 것의 저변에는 천일 동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넘고자. 근데 그 넘는 방향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이 있어요. 더 애절하게, 더 담담하게, 혹은 더 다른 방식으로, 더 소박하게. 근데 그 결정이 어떤 것이건 간에 결국에는 천일 동안을 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천일 동안은 그만큼 이승환의 커리어에서 잊을 수 없는 곡이고 중요한 곡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휴먼에 대해서 썰을 풀어봤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보고 싶은데요. 이미 다 말해서 결론이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앨범은 당시에 주었던, 저뿐만 아니라 대중들, 그리고 음악계에 주었던 충격, 같은 인더스트리에 주었던 충격, 그리고 모든 음악이 그래요.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어 싶은 앨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앨범은 당시에 저를 비롯한 대중들과 당시 음악인들에게 주었던 충격, 그리고 지금에 돌아와서 들어봤을 때 또 여전히 주는 신선미, 그 생명력, 지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종합을 해봤을 때, 명반이라는 딱지, 요새는 아무데나 명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만은, 저는 이런 앨범이야말로 명반이라는 딱지를 붙이기에 한치의 모자람이 없는 그런 걸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승환 개인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고, 좋게 말하면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벽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도전을 해야 할 목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작업이라는 프로세스, 특히 해외 녹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좋은 프로토타입이면서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요하게는 우리가 지금 이승환을 평가를 하면서 혹은 이승환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방식, 그렇죠? 사운드의 장인, 뭔가 집념, 어떤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craftsmanship, 네, 장인 정신, 이러한 것들의 이미지가 처음 비춰지고 그러한 것들로 이승환을 규정하게 만든 시작이 된 앨범이었다. 그리고 가요계 전반으로 봤을 때도 사운드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기준을 높여놓은 앨범이기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앨범을 뛰어넘는 그런 스케일의 앨범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많이 유일한 그런 도전 타깃이 된 것 같은 아쉬움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 앨범이 처음 나왔을 때요. 경향신문이었나? 그 음악평론가 강헌 씨께서 이 앨범을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과연 이게 정답이냐라는 의문, 물음표로 끝났던 기억이 나요. 리뷰가. 그러니까 좋은 평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정답이냐? 아마 그 말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지만 음악이 좋은 건 아니잖아 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음악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만 있을 뿐이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수준은 있지만 순위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승환이 휴먼이라는 것에서 이뤄낸 성취가 과연 이게 정답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그의 이후 활동들이 그것을 납득시켰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팬들과 대중들을. 제가 평가했을 때 이승환이 이후에 보여준 행보, 뭐 가깝게는 사이클부터 길게는 폴트플라이까지 이승환의 이후 행보가 그가 휴먼에서 내렸던 판단, 휴먼에서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계속 그 행보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음악의 행보 그리고 음악의 커리어는 이 휴먼에서 내린 그의 선택을 납득시키는 과정에 있다. 라는 말로 이승환의 4집 앨범 휴먼 리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5집 사이클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였습니다.